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수 리스크와 자산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전에는 장수 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은 장수를 만세가 아니고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또 나중에 장수 만세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시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나치게 오래 산다, 생각보다 오래 살았을 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간단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첫 번째는 무전장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봤습니다.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는 숙제에서 나보다는 돈이 조금 더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고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가지가 이제 오늘 좀 다뤄야 될 이야기인데, 그 처음이 뭐냐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사는데 병을 가지고 오래 살기 때문에 이 문제, 유병장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오늘 첫 번째 다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일 없이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업장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더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인생의 마지막에 혼자가 되고 언젠간 싱글이 될 텐데, 그 혼자 살 때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독거장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크게 4가지 숙제 중에 뒤에 3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병장수. 우리는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마지막 시기들을 병치레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제 아침에 식사할 때 식탁을 보면 약병이 자꾸 올라가고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강연을 할 때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병치레를 전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9988, 234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충북 제천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가 이야기를 잠시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옛날 이야기야,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요즘 9988, 234 이렇게 안 해.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에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사자를 살짝 지우더니 일자로 바꿔 넣는 거예요. 이거 9988, 231? 이 뒤에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싶으시대요. 그만큼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뭐 고령사회에 접어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흔히 고령자라고 하면 고령자의 정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고령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7%냐 14%냐 20% 넘어가냐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뭐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 65세 인구 집단도 되게 연령층이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나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냐? 라고 보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고령자들을 75세 기준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75세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 사이를 소위 말하는 정기 고령 이라고 하고요.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기 고령자들이 주로 보면 질병이나 간병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어디다 집중시키냐 그러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한테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기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액티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해서 합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정기고령 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55년부터 68년생 사이를 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실질적으로 63년생이 2023년에 60세가 됐으니까 정년이 지났잖아요. 그 세대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베이비붐 세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58년 개띠,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58년 개띠가 이미 65세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기 고령사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령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액티브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을 잘 보시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3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는 어디가 늘어나냐? 고령자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늘어나냐 보면 정기 고령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상당히 고령자가 늘어나긴 해도 액티브하다. 우리가 58이라는 보석 있죠. 올드 피플 위드 액티브 라이브즈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5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8년 개띠도 이야기하긴 하지만 항상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2038년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걸 보시면 액티브 시니어들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요. 75세 이후에 후기 고령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병의 사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불과 10년 전만 한번 돌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도시 주변, 서울의 강남에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건 잘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곳곳에 요양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10년, 15년 정도가 지나면 그게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변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기 고령 사회에서 후기 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거냐. 지금 40대, 50대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 뭘 거냐라고 하면 노후 준비도 고민이지만 지금 40, 5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 부양 문제입니다. 40대, 50대면 뭐 세대 차이가 한 30년 정도 난다고 보면 50대면 부모님이 80일 거고 40대는 70, 보통 70에서 80 이상 되거든요. 슬슬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40대, 50대들은 뭐가 가족 계획이 본격화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2명, 많으면 2명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 2사람이 결혼하면 본인 배우자의 부모님 합치면 4명 정도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4분이 다 생존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1분, 2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40대, 50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거든요. 누군가 아프면 어떻게 생각돼요?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거든요. 형제라도 많으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겠지만 형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4명을 2명이 모시는 사회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0, 50대가 갑자기 회사에서 휴가를 쓴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시고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루 이틀은 하겠죠. 휴가 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기간 병치레가 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우리보다 조금 더 고령화가 많이 진척된 사회죠. 일본에는 돌봄 퇴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퇴직을 하고 부모님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그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봄 퇴직 인구가. 그러면 당장에 눈앞에 부모 간병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간병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어떤 문제를 낳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퇴직한 사람은 뭐가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죠.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부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자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단의 문제는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으면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건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간병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간병을 하게 될 때에 대비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 사회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산 동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치매 발병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치매 환자분들은 뭘 잊어버리냐?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물론 자녀가 기억할 수 있죠. 하지만 치매 환자는 몰라서 못 찾고요. 자녀는 자기 게 아니라서 못 찾습니다. 그럼 그 돈은 금융회사에 그냥 묶여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는 작업들을 해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후기 고령 시대의 도래라는 것들은 어차피 그건 예견돼 있는 일이고 나의 부모님도 늙어가지고 나도 늙어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나도 늙어가고 부모님이 늙어가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사회가 시작될 겁니다. 노노부양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또 내가 늙고 내 배우자도 늙 거기 때문에 늙은 나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노노부양의 문제도 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한테만 기댈 수 없는 게 내가 90이 되면 자녀가 몇 살이에요? 60은 한갑은 넘겼거든요. 그 아들한테 나의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아들도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부모님이 90살에 돌아가시면 내가 60은 넘어야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명이 늘어났을 때 이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자산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그림 잘 보시면 2038년도가 되면 후기 고령자가 정기 고령자보다 대한민국은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 사회가 올 거고 그게 내가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에 상당 시기가 저기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한번 좀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본 금융청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무슨 조사를 해봤냐 그러면 각 연령대별로 노후가 되면 뭐가 가장 걱정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걱정하는 게 돈 문제예요. 그 다음이 치매, 그 다음에 자기간병,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이 부모 간병이에요. 30대도 마찬가지, 40대도 마찬가지, 50대도 마찬가지로 잘 1등은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돈. 근데 60대, 70대는 실제 은퇴 생활을 시작한 경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물어봤더니 돈 문제는 4등으로 떨어져 있고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1등이 건강. 두 번째 이제 치매. 세 번째가 본인 간병. 그 다음이 배우자 간병. 이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럼 남은 예외일 수 있냐? 다 똑같은 고민할 거잖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건강이라는 것들. 그러면 젊어서 건강 관리하지 않아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주간지인 프레지던트라는 데에서 55세, 70세 은퇴 남자 1000명을 대상한테 물어봤어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과 관련돼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젊어서 안 해서 후회되는 거. 그랬더니 1등이 뭐가 나왔냐면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지 않은 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가 부실해지면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인생에 낙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치아가 몇 개예요? 3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로 갈아 끼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 관리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 건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평소에 많이 걸을 걸. 네 번째, 이거 참 직장생활 하신 분 많이 하시죠. 폭음, 폭식. 특히 폭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나중에 저런 거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장수하지 않으려면, 무병장수하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손숙 씨랑 신구 씨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한번 국립극장인가 거기 가서 연극을 봤는데 제목이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뭐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 어떤 거냐면 신구 씨가 살아가고 자녀가 몇 명 있는데 갑자기 신구 씨가 노년에 간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간암에 걸리니까 이제 누군가 와서 간병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첫째 아들은 되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돈은 많이 벌겠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병하러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간병 독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 흔한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냐고 그렇게 막 따지고 묻듯이 하니까 저기 옆에 있던 손숙 씨, 그 아내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이 보험 아이가. 자식들만 믿고 내가 다 해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보험이 실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만 믿고 사는 것들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병장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비책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목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한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소득이 단절되고요. 그다음에 치료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단절됐을 때 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정액보험입니다. 목돈이 딱 나죠.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뭐 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들이 소득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병이 났을 때 치료비를 보완해 주는 게 실손보험 같은 것들이 의료 실비들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야, 그 보험료 낼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아프면 그때 병원비 내면 되지. 그 말이 맞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럼 왜 보험에 들지? 이것 때문에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아껴가지고 잘 쌓아가지고 나중에 치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문제는 그 충분한 돈이 쌓일 때까지는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면 돈이 없으면 소득도 단절되고 치료비도 없는데 그 상태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제 그림을 잘 보시면 내가 적금을 들어서 내가 치료비를 마련한다 그러면 저 적금 잔고가 충분하게 쌓일 때까지는 아프지 말아야 되죠. 근데 보험이라는 건 뭘 해주냐 그러면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줍니다. 내가 충분한 자산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큼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충분한 자원이 있고 뭐 이런 정도는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저런 걸 다 피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또 삶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한번 또 세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퇴를 하면 모아둔 재산들을 빼서 쓰면서 갑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들죠.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이런 게 간병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럼 그 갭이 자산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면 그 갭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 같은 걸로 보면 전체 평생 의료비 쓰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죽기 1년 동안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험이라는 건 어떤 효력을 가지냐 그러면 어떤 일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자산이 줄어들더라도 그 비어있는 부분, 그 갭을 메워주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재정학에서는 보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발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발적으로 자산이 툭 튀어나온다고. 그럼 이 우발 자산은 언제 대응하냐 그러면 우발 부채에 대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돈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매칭시켜서 돈이 딱 튀어나오면 뭐예요? 두 개가 매칭돼서 상쇄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험은 부자가 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충분한 리스크가 있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을 사서 살 때 그 앞에 안내하신 분이 핸드폰 액정 깨지는 거에 대한 보험을 들으라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들고 다니다 떨어뜨려 받고 액정이 깨져서 또 묻어도 받고 그럼 20-3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보험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집에 불 나는 거에 대해서 보험 잘 안 들어요. 핸드폰은 깨져서 20-30만 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나면은 많은 걸 잃게 되고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핸드폰은 빈도수가 높거든요. 많이 봤어요. 근데 집에 불 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빈도수가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모든 걸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보험이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빈도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돼? 치명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치명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줄여야 돼요. 줄일 수도 없으면 그걸 내가 들고 있지 않고 보험회사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전가시켜야 돼요. 그게 자산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기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죠. 뭐 화재보험 같은 거 들으면 보통 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값 두세 잔 정도면 할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들더라. 중요한 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빈도수가 아니고
치명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도 단절되고 치료비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위험 관리를 할 때는 손실의 크기랑 발생 빈도를 같이 고려해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의 크기가 아주 치명적인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오래 살 때 생길 수 있는 세 번째 문제가 일 없이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죠.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요? 은퇴를 하면 시간 부자가 된다 그러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면 행복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저 화두를 던진 거는 제가 아니고 이분이 던졌습니다.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분인데 광고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 왼쪽 그림 보시면은 그 굴뚝의 공예를 이야기할 때 권총을 밑에 딱 그려놓고 굴뚝하고 연결시켜서 저렇게 해놓은 저 그림, 저 광고를 만든 친구인데 저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청년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를 저렇게 했대요. 6월달 달력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1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빨간색이에요. 휴일이에요. 그래서 밑에 광고 카피를 날마다 휴일이면 좋을까요? 청년 실업 문제를 저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똑같은 문제가 은퇴자한테도 적용된다고 봐요.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 만약에 일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퇴직하고 소득이 상실되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휴일인 거죠, 맨날.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여기 이동순 씨가 쓴 아버님의 일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아버님의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모년 모일 종일 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장을 쭉 들여다보니까 일기장의 한 80% 정도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무료한 나날들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버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가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럴 텐데 근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시간 관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 되면 무조건 퇴직하는 거 정년퇴직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년퇴직은 과연 어떤 거냐. 60세가 되면 나가잖아요. 그때 정년퇴직은 제가 가로 브랭크를 이렇게 딱 비워놨는데 정년퇴직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혹자가 이렇게 합니다. 정년퇴직은 생전 장례식이다. 살아있을 때 하는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하냐 그러면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에 보면 정년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년퇴직이라는 게 마치 살아있을 때 하는 장례식과 같다. 난 아직 팔팔한데 죽은 사람을 취급을 하면서 왁작지근하게 이별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장례식 때문에 우우 와가지고 왁작지근하게 행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현생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년퇴임식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고 즐거운 여생을 즐길 거냐 그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것들은 쉽지 않죠. 여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산 사람한테 여생이라는 게 있나? 산 사람은 남은 인생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 산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게 이제 끝난 사람에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읽으면서 맞는 말이다. 그러면 내 삶은 죽을 때까지 여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럼 일의 관점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돈, 시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다 잘 아실 거고 시간과 관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시면 스마트폰에 주소록이 있죠.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가 있을 텐데 전화번호부를 한번 쭉 엑셀이나 이런 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그 중에서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내가 회사 내에서 맺었던 관계,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업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다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퇴직하면 연락 안 올 사람들이거든요. 지워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내가 회사 관계 말고 만나는 사람들이 친인척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최근 1년 내에 통화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남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게 은퇴 후의 나의 인간관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그만뒀을 때는 관계가 그렇게 상실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가져간다는 것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요. 돈, 시간, 관계 중에서 나는 일을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일에 대한 것들은 당신한테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들도 질문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크게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류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죠. 내 하고 싶은 일하고 돈까지 벌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일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은퇴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일하면 되는데 하고 즐겁고 돈도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런 일을 갈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인데 원하는 일 나중에 하고요. 그 일 할 때 필요한 돈을 지금 벌겠다. 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리타이어먼트의 개념, 은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거는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하려면 지금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은퇴 설계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맨날 묻죠. 그럼 나중에 쓸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묻고요. 그거 모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모아야 되느냐.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고 하얀 요트에 푸른색 바다를 막 향해서 떠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설계의 기본 개념은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리타이어먼트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떠나는 거.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뒤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돈 모으려면 뭐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퇴직을 하더라도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 없는 인생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려면 일이 어떤 일이어야 되겠어요? 하기 싫은 일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의 개념 정리들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 야,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룰 거야?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뭐. 대신 그때 필요한 돈도 뭐 해야 돼요? 지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 중에 많이 하는 것들이 엔잡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거 있죠. 가능하면 빨리 집중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빨리 은퇴하고 싶다. 파이어족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껴서 최대한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내는 방법이 있죠. 둘 다 쉽지는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쓰는 게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고 그거 필요한 돈, 생활비는 지금 또 다른 일에서 벌지 라는 엔잡러의 등장이고요. 그 엔잡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싶은 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이 돈 버는 회사에서 저녁에 야근시켜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 그래요. 그 일요일마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등산 가자 그래요. 회식하자 그래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즐기는 건 워라밸. 그때부터 워라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워크와 라이프 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때 라이프라는 거는요.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싫은 일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직업이 몇 개가 될 수 있죠. 제가 어떤 소설가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정말 소설을 쓰고 싶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소설만 써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는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에세이도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방송 나가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요. TV에 출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설 쓰는 내가 있으면 이 에세이 쓰는 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나도 있고 만화 그리는 나도 있고 뭐 유튜브 하는 나도 있고 다른 모든 나가 소설 쓰는 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즘 등장하고 있는 엔잡러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라이프 패턴들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물론 대부분의 엔잡러들은 소득이 부족해서 직업을 여러 개 갖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원하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 그래도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잖아요. 그게 있고 그걸 하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퇴직을 딱 직면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뭐였지?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산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4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나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걸까? 나는 어떤 일을 원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디자인할 때는 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입니다. 오랜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 결국 마지막에 혼자가 된다고 그랬죠.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그럼 싱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의 한 35% 정도가 혼자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가구를 보면요. 혼자 사는 가구가 35%, 둘이 사는 가구가 한 35% 정도 된대요. 부부들이. 자녀랑 같이 사는 가구의 비중은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 말인 즉슨 자녀랑 같이 사는 가구는 이상한 가구예요. 스트레인지하다는 말이 아니고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노멀한 건 뭐예요?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가구가 노멀하다는 것들을 알고 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그림 나가다 보면 2020년 당시에만 해도 1인 가구가 한 31.2% 정도 되는데 이게 2050년 정도 되면 한 40% 가까이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제 아까 화려한 싱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요즘 비혼 가구들 많이 늘어나고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미혼이라고 그랬는데 미혼이란 말은 안일 믿자 뭔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안 맞다라고 해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비혼입니다. 비혼은 그냥 기혼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결혼했다 안 했다라는 개념들로 하고 거기 비혼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상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 비혼 가구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면은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본 건 내가 쓰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아서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 나를 부양해 줄 사람도 없거든요. 계속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이 비혼 가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계속 일할 거라는 온고잉해서 일을 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일이 단절되는 경우,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곤란함을 겪죠. 근데 그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상당수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질병이나 사고에서 옵니다. 그냥 내가 일을 몸뚱아리가 여전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프거나 다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질병이나 사고는 뭘 가져오느냐 그러면 소득의 단절과 치료비의 발생을 가져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놨느냐. 그다음에 2번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부양해 줄 자녀가 없으니까 노후 대책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고 그 고민이 언제 시작되냐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아야 된다는 느낌이 진짜 강해지거든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제일 불안한 게 주거 같아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뭔가는 해보겠는데 그래서 주거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세워볼 필요가 있죠. 혼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굴곡진 삶을 만났을 때도 나는 지금처럼 소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도 비혼 가구들이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요즘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혼이혼이라는 거는 뭐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통상 결혼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나 봤더니 예전에 이제 집 화면에 나간 저 할머니가 있어요. 저분이 한 70세 가까이 회로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약간 개파간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 돌아가면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 내 노후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 죽으면 모든 재산들을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1심 판결이 뭐로 나왔냐 그러면 70 가까이 해로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냥 해로하고 사십시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열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이혼하고 싶다. 이 말이 시작되면서 이제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산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금도 분할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노후에 받는 중요한 소득원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요.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냐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5년 이상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분할, 그 상대방의 연금 받는 거에 내가 기여한 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했어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갖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60세 넘어가면서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갖췄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노령연금 수급할 나이가 됐으면 그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를 하는 게 분할연금입니다. 그 얼마를 나눠 받느냐?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30년을 같이 국민연금을 부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랑 같이 살면서 부었던 기간이 10년이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50만 원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50만 원은 같이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할연금 청구를 하면 그 50만 원 중에 별일이 없으면 절반 정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하면 이 비율은 좀 조정할 수 있고요. 재판이 있으면 그 비율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별일 없으면 한 절반 정도는 나눠 갈 수 있다. 언제 청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을 하고 상대방이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갖추고 나도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된 다음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청구권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십몇 년 전에 이혼했던 배우자가 뭐 이거 따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깜빡하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청구 기한을. 그래서 요즘은 법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선청구 제도가 있어요.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청구를 해두면 조건이 됐을 때가 되면 나오게 하는 제도들도 있어서 그럼 분할연금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싱글이 되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쭉 많이 짚어봤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내 노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고 했으니 대화 관계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도정환 씨가 쓴 가구라는 시인데 이게 무슨 시냐고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노후의 부부 관계를,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를 가구에 비교한 거예요. 가구끼리 서로 말이 없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꽉 닫혀 있거든요. 그게 이 가구의, 그러니까 중년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의 부부들이 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흔히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없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으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 내가 뻔히 아는데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 배우자가 다 아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원만하게 하려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였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관심사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모였을 때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의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제 오가와 유리 씨가 쓴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그러면 남편이 퇴직하고 돌아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쓸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정년을 맞은 남편들을 개조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게 15가지 정도 안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일본에서 저런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1조를 봤더니 당장 시댁 가라. 점심은 직접 차려 먹어라.
이게 일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은퇴 후에 삼식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달라고 하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냉정한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세 끼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밥할 줄 몰라서 그렇대요.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어떻게 조리기구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딱 퇴직하는 남편이 있으면 불러다가 한 두세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르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그래야지 뭐가 안 되냐. 내가 나갈 때 따라서 나오지 않는답니다. 일본에 여보 나도족이라는 게 있어요. 여보 어디가? 어디 가는데? 여보 나도 같이 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 밑에 보시면 남편의 지역사회 대비를 응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나와 있는 건데 뭐냐 그러면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집 주변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뭐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 주변에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남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 주변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퇴직하고 나면 그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집에 와서 배우자한테 붙어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부터 지역사회에 대비를 시켜 놔야 된다 그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은퇴자분 만나봤더니 지역사회 대비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부장 때 지역사회 대비하면 사람들이 부장, 김부장, 이부장 이렇게 부르는데 상무 때 하시면은 또 김상무, 이상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지역사회 대비하면은 호칭이 없다는 거예요. 김씨, 이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사회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잘 관계할 때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가 이 통계인데 통계청 자료 보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구가 한 34.9%? 이게 시간이 지나면 2050년이 되면 41%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한 34.7%? 그럼 둘이 합치면 70% 정도가 살고요. 보시다시피 부부랑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현재 9.6%? 2050년이 되면은 이게 7.1%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죠. 결국은 우리가 자녀랑 같이 산다라는 것들은 아니고 부부 둘이 살아야 되거나 돌아가시면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야 된다. 제가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촛불 밝힌 식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지방 도시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하시고 한 4, 5년 정도 지나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이제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가만 보니까 아들네랑 떨어져 살 이유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랑 아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같은 집에 살자. 내가 돈 좀 있으니까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지방에 있는 땅 처분하면 돈도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집 사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같이 살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떨어져 살면 되지 뭘 같이 사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있으시면 집을 두 채를 삽시다. 한 채는 큰 집을 산 건 우리랑 아들이랑 살고 그다음에 큰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 둘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집을 두 채를 사요. 그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 큰 데 가면 멀리 떨어진 데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 101동 옆에 102동을 사는 거예요. 베란다를 마주보게. 그럼 뭐가 가능해요? 앞집에 뭐 하는지 소통을 불빛으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집에 한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면 방금 끓인 스프가 식지 않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막 친구들 만나면 우리는 아들 내랑 방금 끓인 스프가 식지 않을 정도 거리 떨어져 살면서 오손도손 보고 싶을 때 보고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남편이 듣고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며느리가 마치 수프를 끓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부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쓰지 말자.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 보자. 저 앞에 불이 켜지면 아들네가 퇴근한 거잖아요. 퇴근해서 식사하고 있겠구나. 우리 쪽에 불 켜지면 아버님 저녁 식사하시는구나. 서로 불빛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리.
되게 시적이고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봤더니 희한하게도 아들네 집이 자주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서 산책을 나갔다가 조용히 띵동띵동 눌러봤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왔나?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앞집의 아주머니랑 탁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와, 우리 아들네 아직 안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뭐 파 한 단 빌리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해서 막 눌러보니까 어떤 일이 났겠어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자꾸 시어머님이 오시니까 암막 커튼을 치고 불 안 켜고 촛불 밝히고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촛불 밝힌 식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그 며느리나 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란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소설이라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페이지로 한 10장이 안 되니까 서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서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가구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방금 끓인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 저 정도 거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는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비저블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는 본래 한 집에 살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것들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족 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딴지붕 한가족이라고 불러요. 1970년대 80년대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말에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말 드라마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엔 주택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가구 3개가 모여서 산다고 해서 한 지붕 3가족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같은 가족인데도 다른 지붕 아래 가서 살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딴 지붕 한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늘어나고 가족하고 자녀들하고 저렇게 살 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 인구수는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져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가구 수는 늘어나게끔 돼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화점에 가구 하시는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갔는데 지난해 매출이 되게 좋아서 칭찬을 막 해줬어요. 가구 많이 팔았다며 매출이 되게 성장했다며 근데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내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출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밖에 못 보냐.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지 않냐. 그러면 그 집집마다 가구를 넣으려면 가구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국 사회가 지금 딱 그 모습이거든요. 이 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가구 구조 변화를 쭉 보여주는 표인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를 잘 보시면 가구 수가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가구 수는 622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늘어났냐라고 보시면 40세 미만 가구는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줄었냐? 40세 미만의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200만 가구가 줄었어요. 그럼 어디서 늘어났냐라고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의 1, 2인 가구들 중심으로 가구 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 622만 가구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른쪽 잘 보세요. 앞으로 20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이렇게 보면 가구 수는 늘어나긴 합니다. 아주 앞으로도 얼마가 늘어나냐? 한 314만 가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거냐 그러면 600만 가구가 늘어나다가 이제 300만 가구 늘어난 걸 줄잖아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다니다가 50km 줄였을 때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 40세 미만 계층은 1인, 2인, 3인 가구 할 것 없이 다 줄어듭니다. 그럼 어디가 늘어나냐라고 보면 어디서 늘어나요? 60대, 70대의 1, 2인 가구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 저 60대, 70대의 1, 2인 가구들이 뭘 수요할 거냐, 뭘 가지고 움직일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소비도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신 분들도 뭘 하고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1, 2인 가구가 저렇게 늘어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는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보시면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가구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또는 둘이 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방이 남아돌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구의 상당수가 아파트잖아요. 이 방이 남아돌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갔더니 당첨되시면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이 2개 있으니까요.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쪼개가지고 출입구를 양쪽으로 열어주겠대요. 그러면 반대쪽, 안 쓰는 쪽을 임대를 줄 수 있게끔 옵션을 주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저런 옵션을 달아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빈집의 문제보다는 빈방의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부산에 가면 시민장례식장이 있는데 이게 부산 범내골에 가면은 시민장례식장이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옛날에는 왼쪽 보시면 뭐였어요? 웨딩홀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저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꿨을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조문을 끝내고 돌아오고 나서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쭉 조회해 봤어요. 부산시의 통계인데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혼인 건수보다 장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예식장 갈 일보다는 장례식장 갈 일이 훨씬 많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죽음에 좀 더 가까워져 있는 사회, 그 관련된 비즈니스도 되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해드린 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하진 뭐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오늘 뭔가 하나를 바꾸셔야 되고요. 오늘 아니면 지난번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하나라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조정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내일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